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되면서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겠는데요. 눈까지 내려 빙판길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사람들. 강추위에 옷을 겹겹이 껴입었는데도 파고드는 한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완전 껴입고 왔거든요. 어제부터 너무 춥더라고요. 지금 안에 3겹 정도 입은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는 특히 좀 차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차고 아주 좀 갑자기 추워지니까 좀 추운 거를 좀 느끼겠더라고요. 올겨울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15일 아침 인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로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지역에 따라 눈이 내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8일과 19일 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사할린 부근에 큰 저기압이 상층에서 회전을 하면서 거의 정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제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찬 공기를 계속해서 남하시키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위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기상청은 눈이 얼어 빙판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가 중구와 동구 일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4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강남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시는 우선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 일대. 인천시가 제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한 제4 경인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구와 동구 원도심에서 간석동과 장수 IC를 거쳐 서울 남부순환로 오류 IC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총 길이 15.8km, 총 사업비는 1조 2,500억 원 규모입니다. 인천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여의도와 강남권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는 20-30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 중인 인천시. 내년부터는 민간 제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빛의 도시 인천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송도와 계양장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야간 관광 명소와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가 화려한 조명들로 빛이 납니다. 숲길로 들어서면 신비로운 은하숲길이 펼쳐지고 초록 별빛이 만든 치유의 정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빛으로 물든 계양장 거리는 그야말로 인산이네. 시민들은 아름다운 빛의 도시에서 색다른 문화 행사를 즐깁니다. 인천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간 관광 특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기념하는 선포식을 열고 100년의 밤이 공존하는 빛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인천이 최초로 우리 관광에 있어서 야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드냐는 부분에 이제 1호인 만큼 그 특화 도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총 56억 원. 송도와 계양장 일대를 다양한 야간 콘텐츠와 야간 경관 명소로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큰 시그니처 행사로서 2023년도부터 송도 센트럴파크 일대에서 저희가 그 온라이트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국제 명소용 야간 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천시. 야간 경관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남동산단에는 제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체가 몰려 있는데요. 이들 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0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7천여 개 가운데 80%가 제조업의 뿌리라고 일컫는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실증화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연구지원시설로 국시비와 민자 등 총 사업비 21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남동산단 입주 기업들이 이제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인증 그까지 원스톱으로 여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그 인천 지역의 그 남동산단의 소부장 업체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품 소재 성형, 공정지능화 실험 장비 등 46종, X선 분석, 치료 물성 실험 장비 111종 등 157종의 분석, 평가 지원 장비를 갖췄습니다. 5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 원천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해외 기술 도입,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이와 함께 인천의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 육성 정책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지역 특화형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영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단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는 글로벌 진출 거점으로, 그다음에 송도는 R&D 인력 양성 거점으로서 산학연 협력 R&D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 있는 인천 남동은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거점으로 반도체 패키징 소부장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강화 지역 어민들은 조업 한계선 안에서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다 수심이 낮아지는 썰물 때는 어로 한계선을 넘지 않고는 배를 띄우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민들은 조업 한계선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 본섬과 교동도, 성모도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강화군 창호항입니다. 창호항에서 북한까지 직선 거리는 10km 안팎. 접경 지역이다 보니 이 일대 어민들은 조업 한계선 안에서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업 한계선은 어선안전조업법상 어업을 할 수 있는 경계 지역으로 창호항부터 교동면 남산포항까지 직선 거리로 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 선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썰물 때는 바다 수심이 낮아져 어로 한계선을 넘지 않고는 배를 띄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배가 수심이 걸려가지고 배가 걸려서 나갈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래서 꼭 이 어로 한계선을 넘어서만이 출항을 하고 입항을 해야만이 썰물에는 이런 게 애로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행 조업 한계선은 1960년대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다리 건설 등의 영향으로 퇴적물이 쌓여 어업할 수 있는 구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현행법은 달라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벌이 생기면서 이제 작업 공간이 좁아졌어요. 행정처에서는 어로 한계선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라 하는데 내려가서 칠 수가 없는 게 밑에는 배가 달 정도니까 지금 기존의 어로 한계선 위에서 조금이라도 올려주면 어민들 좀 바람이 그거죠. 강화군도 조업 한계선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확대를 추진 중인 구역은 창호장 7제곱킬로미터와
교동어장 18제곱킬로미터, 서검어장과 분직골어장 등 4개 어장의 총 79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강화군은 해수부와 국회, 군부대 등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최근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조업 한계선 조정안을 공동 건의문으로 채택해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군부대나 해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하고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어민의 안전 때문에 어떤 안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강화군은 어민들에게 선박 입출항을 관리하는 단말기를 지급하고 자체 어업 지도선을 배치하는 등 군 차원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해경과 군부대 등에 지속적으로 어장 확장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중구, 동구 원도심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인천 민자 역사 문제인데요. 역사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슬럼화가 가속화돼 지역 상권이 어렵습니다. 중구와 동구 주민들이 정부와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역사 주변에 둘러쳐진 가림막. 계단은 깨져 부서졌고 출입금지 테이프가 쳐졌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시설이 오래된 데다 관리마저 안 돼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셉니다. 바닥도 그렇고 제 천장이랑 주변이 사실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바닥에 잘못하면 걸려서 넘어질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상태라서 10년 넘게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는 동인천역 민자 역사. 과거 인천 상권의 중심지였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파산으로 사건 해소가 어려운 데다 지난 4월 회생법원에서 파산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일이 더 꼬였습니다. 역사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원도심 슬럼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참다 못한 중동구 주민 수백 명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구, 동구 구민들은 동인천 역사 쇼핑몰 및 동인천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및 인천광역시에 강력히 촉구하며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동인천역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중구와 동구 정치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신도시 정책을 일관적으로 이행한 것도 있고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이 본 시설에 대한 12년 동안 방치함으로써 우리 중구 동구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구와 동구가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동인천역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동인천역 쇼핑몰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인천시, 지역 국회의원 등이 동인천역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선 만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남동구는 민선 8기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소래포구에서 한강을 연결하는 관광 뱃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본 예산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의회에서 관련 예산 심의가 진행됐는데 관광 뱃길의 운항 횟수와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의원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남동구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소래 관광벨트 조성 사업. 소래포구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관광뱃길을 조성하고 포구 주변에 레일바이크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소래 관광벨트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소래포구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따라 한강을 연계한 관광 요람뱃길을 구축하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2일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안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큰 서해안에서 뱃길 운항 횟수를 묻는 말이 나왔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유람선 자체가 이제 만조시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달에 몇 번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라뱃길에 운영하고 있는 선박회사를 찾아서 자문을 구한 결과로는 저희 그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월 20회 이상 이제 그 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네.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해선 사업 대상 지역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거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 그 아무래도 소래습지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찬반 주민들의 여론은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인지는 좀 되어 있으신 건지. 남동구는 공유 수면 위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용역 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레일바이크 둘레길은 공원이 아니고 공유 수면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하고 이 공원에 접촉되는 그런 사항은 다 해소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용역비를 포함한 남동구의 내년도 본 예산은 조정을 통해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인천공항이 규제 완화와 항공편 증가 등으로 여객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을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공항 경쟁력 향상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한때 운영이 중단되다시피 했던 인천공항. 올 들어 공항이 점차 활기를 띠며 정상화되는 모습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항공기 운항이 18만 7천 회, 여객 1,709만 명, 항공화물 30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항공기 운항은 42.9%, 여객은 434% 증가하고 항공화물은 10.8% 감소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항공편 공급 증가, 해외여행 심리 회복으로 여객 수가 지난해보다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여객 수 7,117만 명과 비교했을 때는 24% 수준입니다. 항공화물의 경우 해상 운송 운임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국제 항공화물 순위는 2년 연속 2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사가 예측한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85% 증가한 9,052억, 영업이익은 적자 규모가 43% 줄어든 마이너스 5,377억입니다.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사는 올해 스마트 방역 인프라 확충, 부채 비율 100% 미만 유지, 국가 UAM 실증 사업 참여, 항공 MRO 클러스터 활성화 등에 힘썼습니다. 내년은 공항 운영 정상화 원년으로 삼고 공항 본연의 기능 강화와 항공 경영 실적 회복, 신기술 도입,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정부가 내년 초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정부의 발표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NIB 장윤아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방역당국이 내년 초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추세를 고려해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대본에서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공고로 전환하여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일부 필수 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시민은 2년 동안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답답함을 느꼈다며 하루빨리 의무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식당과 카페 등 실내에서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일단 실내 마스크 해제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 게 어차피 밥 먹으러 들어가도 다 마스크 벗고 카페에서도 다 벗고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어차피 코로나는 다 걸리는데 그냥 실내에서도 빨리 벗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저 경험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거 일종의 감기이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돼요. 마스크 벗는다고 뭐 배정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아직 이르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열흘간 인천의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3,000명가량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에서는 더나 좀 그런 게 많지. 뭐 할 수 없이 음식은 먹을 적에는 벗어야 되지만은 먹기 전에는 항상 찌고 있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재난, 재해 등 각종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거겠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천시와 지역 방송사들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부터 대형 화재까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천시와 지역 방송사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겁니다. 이번 협약에는 SK 브로드밴드와 OBS, 경인방송 등 6개 방송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하고 상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위해선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이런 기능, 또 평상시에는 언제나 예방 기능 이런 것이 중요한데 방송의 역할이 아주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오늘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하게 됐으니까. 인천시는 북한의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되고 있는 인천공항이 화물 여객 운송에 이어 항공정비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계 최대 국제화물 항공사의 아시아태평양 MRO 허브로 낙점됐는데요.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항 경제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국제 화물 운송 세계 2위, 여객 운송 5위의 인천국제공항. 세계 초인류 공항으로 발돋움했지만 공항 경제권 활성화의 한 축인 항공정비 산업 분야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정부가 항공정비 산업 MRO 육성에 나선 가운데 인천공항이 미국 아틀라스 항공의 아시아 태평양 항공정비 시설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아틀라스 항공은 세계 최대 국제 화물 항공사로 산하의 세계 항공사 108대의 항공기단을 보유 중이며 124개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운송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MRO 기업과 외국인 투자 합작 법인을 설립해 아틀라스 항공에서 운항하는 화물기 정비를 전담하는 전용 정비 시설을 건설합니다. Supply chains are very important to people, and having an MRO here now and being able to fix our aircraft and produce more reliable and deliver more reliable products on time is extremely important. 2026년부터 가동하는 합작법인의 1호 정비시설은 대형기 4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습니다. 향후 증가하는 정비 수요와 시장 환경을 고려해 2030년까지 2호 정비시설을 증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아틀라스 항공의 아태 지역 화물기 외주 정비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에서 나누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직접적으로 약 1,800명 정도의 정비 인력이 고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거기 더해서 세계적인 항공 운송업체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협약과 별개로 아틀라스 항공은 인천공항에 화물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에 MRO 특화 단지를 조성 중인 정부도 이번 사업이 성공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이번 투자 유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신속한 행정 지원과 외투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해 7월 일몰제로 도입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연장 근로제가 연장돼야 한다 주장했고 노동계는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을 다니고 있는 직원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최대 8시간 연장 근무할 수 있게 도입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제로 도입된 추가 연장 근로제는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월 중소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이 추가 연장 근로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기업은 어쩔 수 없는 초과 근무가 발생한 경우 연장 근로제를 통해 추가 인재 채용 없이 운영해왔다는 입장입니다. 또 발주량이 많은 시기에 연장 근로제를 통해 납품 기일을 맞추는 만큼 제도가 없어지면 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기본적으로 뭐 일감을 이제 이렇게 수주를 받아도 실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수주를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제 수주를 못 받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거든요. 더 이상 추가 연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장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 자체가 많이 줄어듭니다. 한편 노동계 입장은 달랐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연장되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근무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또 적용이 되는 거니까 중소형 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계속 강제하는 조치로 작용을 했고 사실 저임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굴레로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행된 거니까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충돌이 일어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잡음은 지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끊긴 요즘 준공 후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 집주인들이 분양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곤경에 처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이 잘 안 팔리고 신축 아파트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을 북인천 방송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28일부터 입주하는 부평구의 한 역세권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1,500여 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에는 전월세 매물이 500여 건이 넘습니다. 분양받은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겁니다. 매물이 많다 보니 전세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낮습니다. 2010년 입주한 바로 옆 아파트 단지의 84제곱미터 전세 매물 가격은 3억 5천만 원. 매물이 쌓인 신축 아파트는 같은 크기 전세 가격이 3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내려도 거래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부평구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 800여 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달 30일부터 입주했습니다. 전월세 매물은 약 300여 건. 이 아파트의 84제곱미터 전세 매물 가격은 2억 4천만 원 전후까지 내려갔습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 같은 평수의 전세 매물 가격이 3억 2천만 원 전후인 상황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애초부터 전세를 끼고 입주 잔금을 치르려 했던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고 실거주를 위해 분양받은 사람들도 제때 입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인이 기존에 있는 집들이 나가야 또 입주를 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집이 안 나가니까 지금 거기에서 주인하고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이 좀 서서히 일어나고 있죠. 신축 아파트 입주 기한은 약 2달입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 기한이 지나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고금리의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가 지연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페널티가 있습니다. 뭐 연체 이자라든지 지연 이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주율이 1-20% 아래로 밑도는 현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시행사라든지 시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독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주변까지 전세가 하락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 집주인들은 곤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집에 불이 나서 갈 곳마저 없다면 어떨까요? 인천 소방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는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이웃의 재기를 돕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건물에 자욱한 연기가 가득합니다. 집 내부는 완전히 불에 탔고 지붕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달 27일 부평구 청천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실에서 시작된 불이 집 전체로 퍼지면서 90 노모를 포함한 3가족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보름 넘게 밖에 방치됐던 물건들을 하나씩 밖으로 옮깁니다. 저희가 이제 전소된 집을 가게 되면 이제 화재 보험도 안 들어져 있고 뭐 차사인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피해 주민들한테 저희가 좀 희망을 좀 드리기 위해서 냉장고를 비롯한 각종 집기와 신발까지 모두 까만 재로 뒤덮였습니다. 영하의 강추 위에 폐기물들이 얼어붙으면서 현장 정리에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얼어가지고 어제부터 눈이 와가지고 이제 삽이 잘 안 들어가요. 손하고 발이 조금 시렵긴 했는데 일할 때는 빨리빨리 작업을 해드려야 돼서 사실 추운지는 잘 모르고 하고 있어야 돼. 이번 봉사는 인천 소방본부가 추진 중인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하루 119원씩 한 달 3,570원 기부를 통해 화재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모금이 시작된 이후 소방대원과 시민 등 4,300여 명이 참여했고 기금 6억 4천만 원이 쌓였습니다. 올해는 총 74가구에 2억 6천만 원의 지원금이 전달됐습니다. 오늘 지원하게 된 이 가구는 지난 27일 화재로 집이 전소되어 지금 현재 거주할 곳이 없어서 인근 주민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지는 날씨에 긴급 복구를 위해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를 통해서 긴급 복구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재난 현장에서 봉사하는 시민들. 화재로 갈 곳을 잃은 이웃들에게 소중한 희망의 불씨를 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계양구가 작전 문화공원 내에 클래식 공연장을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돌연 재검토하겠다며 잠정 중단했습니다. LG 헬로비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양구의 클래식 공연장 건립은 박형우 전 구청장 시절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윤환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돌연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예산, 건축비 증가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때 공연장 건축비는 121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차 심사 때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의 증가로 188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1, 2년 뒤 착공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244억 원, 당초 비용보다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유는 또 있습니다. 계양구가 건립을 추진하는 클래식 공연장의 건축 면적은 공원 부지 7,458제곱미터 중 900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은 2,985제곱미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300석 규모입니다. 그런데 주차 면적은 고작 22면이 전부입니다. 해당 부지에서 가까운 전철역으로 작전역이 있지만 1km 거리에 있어 도보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데다 인근 공영주차장도 협소해 자차 이용 시 주차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지 부적합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전 문화공원 인근은 모텔촌과 유흥가입니다. 관람객들의 문화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계양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고 거기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여러 지금 의견들 듣고 있고 막 그래서 결정이 난 건 없어요.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때 전 청장님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이제 했었는데 또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너무 전문적이지 않냐라는 지금 의견도 있고 뭐 그렇긴 해요. 이번 사업은 박형우 전 구청장이 지난 2012년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극장 건립 사업을 2020년 구립교향악단이 창단했다는 이유로 클래식 정형 공연장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당시 박 전 구청장은 공연장에 대한 주민 수요 조사도 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해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현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취소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윤한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입지 여건이나 건축비, 주차 공간까지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보통 클래식 공연장은 700에서 800명 이상 시설인데다가 고급 장비까지 들여야 하는 만큼 건축비를 포함한 예산 증가가 불가피하고 설령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공연장 직원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매년 수억 원의 운영비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무리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취소할 경우 용역비 등으로 들어간 7억여 원을 매몰비로 날려야 하는 만큼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사업 진행이냐 취소냐를 두고 고심에 빠진 계양구. 조만간 사업성 등을 재검토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인 BTV 이원일의 밀키트 대전이 올해 마지막인 31일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로 기획한 만큼 지역 상인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촬영 현장에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원일 셰프를 비롯한 방송인들이 함께 프로그램의 문을 활기차게 엽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서울이 제일 크니까 인천의 맛집들을 서울에서 다 그냥 팔아보자. 막바로 이어진 시민 홍보. 남대문 시장 상인은 물론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저희가 인천에 시장에 정말 맛집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저쪽 앞에 길에다가 푸드트럭을 설치해놨거든요. 오늘 준비된 밀키트는 인천 전통시장에서 최종 선발된 간석시장의 순댓국밥, 신포시장의 닭강정, 그리고 용현시장의 숙단자. 시식을 하기 위해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자신의 차례가 오자 테이블에 옹기종기 앉아 맛있는 행복을 맞이합니다. 드시면서 보시면 야 나왔었던 제품들이 저런 거였구나 하고 그 맛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4D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맛과 향도 같이 즐기시면서 저희 이원일의 밀키트 대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코로나로 활기를 잃은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표방하는 프로그램 이원일의 밀키트 대전을 BTV 채널에 편성합니다. 오는 17일 1부를 시작으로 31일까지 총 3부작으로 방영됩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그 상권 확보에 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 소비자와 연결해서 그 직접 시장에 찾아 않더라도 그 음식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아울러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이원일의 밀키트 대전은 방영 이후 다음 달 9일 11번가의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팔로도 함께 개척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일상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아름다운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2주의 원픽입니다. 한국의 미를 담은 아름다운 백자의 매력, 조선시대부터 현대의 백자에 이르기까지 한국 백자의 다양한 얼굴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이 선보이는 첫 번째 공예 연구 기획 전시, 백자 어떻게 흙에다가 체온을 넣었을까전을 만나보시죠. 이번 전시는 공예박물관이 선보이는 첫 번째 공예 연구 기획전인데요. 첫 번째 주제가 백자 공예입니다.
전시 제목이 백자 어떻게 흙에다가 체온을 넣었을까라는 제목인데요. 이제까지 보셨던 백자 전시는 아마도 작품 중심이거나 아니면 히스토리 중심의 전시였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전시는 백자의 제작 방법과 제작 과정에 대한 메시지를 담으면서도 전통 도자기부터 지금 현대 백자까지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구성으로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상자가 저희는 이름을 백자공예 상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는 백자공예의 재료와 기술에 대한 내용을 이동형의 아카이브 상자로 구성을 한 거거든요. 첫 번째 상자는 재료 상자인데 조선시대 문헌에 나오는 원료를 각 지역에서 채취해서 조선 백자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안료의 원료와 흙의 원료와 유약의 원료를 이 상자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상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법을 우리 연구자들하고 같이 선별을 해서 오늘날의 기술과 그 전통 작가들과 함께 재현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현하는 모든 과정은 저희가 영상 기록화 작업을 해서 전시실에서 QR코드나 그 터치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한기 선생님의 백자와 꽃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선생님의 그림의 내용을 공간에 구현을 한 거거든요. 이 공간도 한국인에게 백자가 어떻게 정서적으로 남아있는지를 공감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선시대에는 백자가 공예품의 역할을 다하다가 지금 현재는 예술의 기능도 하고 있거든요. 흙만 사용하지 않고 흙과 다른 재료를 결합하는 경향들도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작가로서 김서원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흙이라는 몰래 작업과 바느질이라는 섬유 작업을 같이 섞어서 기존의 방식으로 똑같이 성형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바느질 작업을 결합해서 실물 문양을 넣고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 작품 중에 한 작품은 진짜로 실로 바느질한 작업이고 나머지 두 작업은 도자기로 실을 만들어서 바느질을 한 작업인데 이제 설명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보면 굉장히 식별하기가 어려운 만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재질과 도자기의 재질을 융합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흙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종의 영역들이 서로 넘나들면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가 볼거리도 많고 또 얻어가고 싶은 만큼 충분히 다양하게 배워갈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고리타분한 지식적인 정보를 전하는 것보다 이 백자가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구나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에는 현대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백자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느끼셔서 일상 가까이에 백자가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의 공예로 자극을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